8조 뭐 여러분 이제 많이 알겠네요. 자꾸 반복해서 8조를 두면서 이제 다른 법률에 있는 거를 준용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2항을 보면은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기간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또 민법을 준용해서 기간과 관련해서는 당의 민사상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민사집행법에 보면 300조에서 가처분을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승에 한번 가볼까요? 마인드맵 승. 거기에 가면 동그라미 2번 가구제에 이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민사집행법으로 바꿔주세요. 민사집행법상의 300조의 가처분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준용할 수 있겠느냐의 부분이 이제 하나의 쟁점이 돼요. 자, 그거는 우리가 승 단계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할은 토지 관할이고 별 큰 쟁점이 없어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먼저 어디를 보냐면 12조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원고 적격이고 지금 마인드맵에서는 맨 위에 1번에 나오고 있죠. 자, 12조를 우리가 읽어보면 자, 취소 소송은 처분 등, 이제 처분 등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핵심 요건 사실이 뭐예요? 자, 법률상 그 다음에 이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요 개념을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국립대에서 누군가가 자, 갑에 대해서 퇴학 처분을 때렸어요. 퇴학 처분. 그런데 이 갑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얘가 이 퇴학 처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법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너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당의 퇴학 처분으로 인해서 을은 학교를 다니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멘탈이 무너져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내가 행정청의한 요 처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법원은 자, 네가 원고로서 적법한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당의 처분에 근거 법령 또는 이제 관련 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학교 무슨 법이 있겠죠? 이것과 관련 법이 있을 거예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겠죠. 퇴학 처분을 때릴 수 있는 법이 있죠. 그러면 그 법상에서 네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지 찾아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이게 법에서 얘의 이런 연애의 감정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그러면 얘는 처분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얘가 이 처분의 근거 법령에 의해서 뭐 이의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익이 현출되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즉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얘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어때야 되느냐? 아까 판사가 물어봤잖아요. 근거 법령과 관련 법령에서 이렇게 주율하고 있는 이익이어야지만 네가 원고로서의 적법한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이익이에요? 예를 들면 구체적 이익이 아니라 추상적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일반적 이익이고 그 다음에 간접적 이익이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에 해당되는 이익은 뭐 간접적 이익, 그 다음에 법령상에도 없는 이익이기 때문에 얘는 원고가 될 수 없어요. 자, 근데 이런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봤던 사안인데요. 자, 법무사, 부산 법무사회가 있는데, 자,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얘한테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얘가 그러한 업무를 대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얘가 이제 승인 거부를 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는 갑인데 을이라는 여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처분의 직접 당사자, 즉 승인을 못 받은 당의 법무사는 직접 당사자죠. 그러니까 얘는 원고 적격이 당연히 있는 거고 여러분이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3자잖아요, 얘는. 그러면 얘가 이 승인 거부에 대해서 법원을 찾아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원고 적격이 되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느냐? 그럼 판사는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당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법무사 규칙이라고 봤을 때 법무사 규칙에서 자, 을의 어떠한 이익을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조문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도 문제에서 만약에 참조 법령이 주어지고 당의 판사가 하는 그러한 작업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물어보는 문제가 원고 적격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법무사 규칙에 보니까 자, 을에게 대해서 예를 들면 36조라는 데에서 처분의 제3자인 을이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요거를 통해서 뭘 부여받은 거예요? 이러한 이익을 처분의 근거 법령에 의해서 부여받은 거니까 얘는 제3자라 할지라도 법원을 찾아갈 수 있는 원고로서의 적법한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2조는 지금 누구 때문에 규율을 해놓은 거예요? 처분의 제3자 때문에 규율을 해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전단은 처분의 제3자는 무조건 원고 적격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률과 관련 법률에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이익과 관련된 얘기. 어떤 이익?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근데 이제 법률은 이미 판례의 결론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처분의 직접 법률, 그 다음 플러스 관련 법률. 여기에서 이렇게 보호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더 넓히면은 국민들이 이제 행정법원을 찾아가서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니까 국민의 편에서는 좋죠. 그래서 학자들은 자, 민법도 포함시키자. 그 다음에 헌법도 포함시키자. 그 다음에 절차 규정도 넣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더 넓어지니까 행정법원 판사는 이런 학자들의 의견을 좋아해요? 피곤해져요? 뭐 이런 것도 다 찾아봐요. 네가 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해요? 직접 법률과 관련 법률까지만 보는 거고 당의 경우에는 절차 규정도 약간 봐준 것 같긴 하지만 이건 직접 법률이었어요. 그래서 의미는 크게는 없어요. 자, 그게 원고 적격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원고 적격은 여러분한테는 결국에는 마인드맵에 보면 당의 직접 법률, 관련 법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뭐 경업자, 경원자, 주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원고 적격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볼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 보는 거예요? 처분의 제3자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그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는 무조건
제3자는 관련 법률, 직접 법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어야 되는데 그 제3자의 유형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업자, 경원자, 그 다음에 인근, 주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교과서의 흐름을 여러분 맥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업종이 경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집 1, 그 다음에 중국집 2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 얘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들어오려고 하는 허가에 대해서 얘가 법원을 찾아갈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경업자 소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중국집이 거의 없겠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특허, 예를 들면 뭐 마을버스 이런 것은 되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사람한테 창설시켜주는 특허는 그 행정행위의 성격상 될 수가 있고 허가는 자유의 회복이기 때문에 자유의 회복에 있어서는 누가 우선순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걸 수 없도록 해놓은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거를 좀 더 있어 보이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래서 허가는 운전면허 시험만 합격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허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나라의 도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재량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경업자인데 허가업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거리 제한을 두면 그 거리 제한 내에 만약에 이게 중국이 아니라 뭐 담배 사업이다. 그러면 거리 제한 규정이라는 그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조항에 따라서 비록 허가업자라 할지라도 얘한테 원고 적격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판례도 여러분 담배 일반 소매인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뭐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불공정 거래를 뭐 예방하기 위한 경우라면 뭐 그렇다. 그러니까 허가하고 지금 특허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점차 좁혀져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도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제3자인 경우에 허가업자가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귀결시킬 수는 없고, 자, 허가는 원칙적으로는 어려우나 거리 제한이라는 이러한 규정 취지가 있다면 가능하고, 특허는 행정행위의 본질상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원자라는 것은 이제 뭐가 경합하는 거예요? 지원이 경합하는 거예요. 지원 경합. 예를 들면 자, 로스쿨 선발 한번 볼까요? 로스쿨. 그래서 만약에 관악구에서는 자, 갑하고 을 두 대학이 있는데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얘는 허가가 된 거고 얘는 불허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허가가 됐다는 사실은 타인에 대한 처분이지만 나에 대한 불허가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한 거지만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논리가 경원자 관계의 정의 자체에서 성립을 해요. 타인에 대한 허가가 나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무슨 관계? 배타적 관계. 그러면 그 자체로서 원고 적격이 있죠. 왜? 얘는 직접 당사자니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갖고 원고 적격을 그대로 받아도 되고, 결국은 그 얘기는 얘에 대한 허가도 시비를 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둘 다 소송을 제기해도 돼요. 알겠죠? 그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애가 원래는 장학재단에서 한 10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보니까 지금 5억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없어요?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후단에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볼까요?
12조 후단에 보면 자,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협의의소의 이익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이건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왜 협의의소의 이익이라 그래요? 12조 전단의 원고 적격,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2조 1항 1호에서 봤던 대상 적격이 있으면 광의의소의 이익이 추정돼요. 그런데 처분 등의 효력이 소멸됐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보다 유효 적절한 구제 수단이 있다고 하면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잘 볼게요. 우리가 협의의 소의 이익은 약간 까다로운데요. 자, 금융위원회가 있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어떠한 회계법인에 대해서 영업정지 12개월을 때렸어요. 영업정지 12개월. 그래서 이제 이 회계법인은 영업정지 12개월이라는 당의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런 사안이에요. 그러면 자, 원고 적격 12조 전단 당연히 있죠. 왜?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12개월이라는 것은 아까 19조와 2조 1항 1호에서 보면 얘가 사인은 아니죠. 행정청이고 그 다음에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얘가 12개월 동안은 영업을 못해서 굶어 죽게 생기는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소호 진행 중에 뭐냐면 12개월이 도가 됐어요. 도가. 그러면 얘가 원래는 이 소송을 제기했던 원래의 목적은 영업을 하고 싶어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소호 진행 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그쵸? 이걸로 인해서 소멸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월이 소멸됐으니까 이제는 영업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제 영업 중 뭐 이거 다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에다가. 그렇죠? 그전에는 안 됐는데 종국적으로 이 엔드 스테이트가 달성됐기 때문에 이 소를 제기할 무슨 필요? 구체적 필요가 이제는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없게 된다? 비록 원고 적격과 대상 적격이 인정돼서 광의의 소의 이익이 있었지만 이 사유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협의의 소의 이익이다라는 거죠. 근데 후단에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게 뭐냐? 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다. 이런 문구로 되어 있잖아요. 문구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업정지는 12개월이 끝났지만 예를 들어서 자, 영업정지를 토탈 다 계산해 보면 12개월이 초과되는 애들 최근 3년간 12개월이 초과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영업을 취소한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얘는 12개월이라는 영업 정지 기간은 끝나서 영업 중이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이제 1개월 하루만 더 추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업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이 영업 정지 12개월은 지금 뭐로 아직까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과로 남아 있는 거죠. 전과로. 그래서 얘가 전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한 처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제 요건으로서의 기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 요건을 어떻게 해야지만 지금 얘는 살아남아요. 없애야 되는 거죠. 그게 법률상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영업 취소라는 권리의무의 변동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 요건, 그래서 가중 처벌에 대한 전제 요건으로서 작용한다면 이러한 전제 요건을 끝까지 소를 유지해서 취소시킨 다음에 욜로 가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거를 우리는 12조 후단에 협의에서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주관적 측면이죠. 주관적 측면. 근데 우리가 행정소송법 아까 1조를 다시 볼까요? 1조를 보면 자,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법적용에 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한다라고 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정소송법 1조에서 우리가 어떤 맥락을 갖고 있냐면 자, 행정소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권익구제예요. 그렇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적정한 해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하라고 행정법원의 판사를 3명이나 꽂아 넣으면서 사법 통제를 달성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국민에 대한 권익을 구제하고자 한다. 이런 것도 객관적 측면에서 행정소송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원이 행정청이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의 민주화와 법치행정의 원칙을 유지, 달성하도록 하는 필요성.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법률상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해서 영업 정지를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여기에 한 1200명 정도의 회계사가 있는데 거기에 한 15명 정도가 파견이 됐어요. 대우조선 분식회계. 그래서 얘한테 영업정지 12개월을 금융위원회에서 때린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얘 입장에서는 자 1200명 중에 15명만이 위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영업정지 12개월을 때리는 게 과연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들죠. 자, 앞으로도 만약에 금융위원회에서 한 명이라도 회계사를 파견해서 이러한 범법행위에 가담하면 뭐 영업정지 12개월 막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측면에서? 행정의 적법성 측면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는 이제는 확실하게 내 판례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등으로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경기이사 판례였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교과서를 보면.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이번에 이렇게 호되게 당하고 그 다음에 서약서도 쓰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얘네들도 다 퇴사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얘네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런 가능성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판사는 어떤 욕심이 생겨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내가 명판결을 만들어 놔서 유명한 판사가 돼야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사법부의 모범예가 돼야지.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판결문을 끝까지 써야 되는 필요성. 그게 협의의 소의 이익의 객관적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큰 가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면 비록 12개월이 지났지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보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걸 좀 들어본 일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어떠한 제소자에 대해서 제소기관에서 뭐 사실행위지만 권력적으로 한 경우들. 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협의의 소이익은 원칙적으로 없다는 게 12조 후단에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반복된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는 협의의 소이익, 즉 판사로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치 행정에 대한 모범례로 한번 빡 때려버려야지 뭐 이런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그때는 협의의 소이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이익, 이게 같이 페어링돼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쟁점이고 여러분이 이런 측면에서 협의의 소이익을 통찰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익이라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유라는 걸 법에서는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협의의 소의 이익은 원고 입장에서는 소를 끝까지 가져갈 이유,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내가 끝까지 쓸 이유, 그게 소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만 여러분들이 소의 이익을 보면 안 되고 판사 입장에서도 소의 이익을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게 협의의 소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려운 쟁점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중처벌한다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 예를 들면 법규명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 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이제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봤을 텐데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법규 명령이라는 거는 뭐예요? 법규라는 것은 법규성이 있는 거예요. 법규성. 그러니까 국민한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명령이라는 것, 명령은 뭐냐면 명령은 행정 입법을 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면 법규성, 즉 국민한테 강요할 수 있는 행정 입법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게 가장 직관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부에서 여러분들끼리만 지키도록 해서 만드는 거여서 밖으로 국민들한테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행정규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제재처분 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청 내부에서 자, 우리끼리 이제 이런 재량권 행사는 이런 기준을 갖고 점검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재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이에요. 근데 얘가 어디에다가 법규명령인 부령에다가 요거를 쏙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쏙 넣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렇게 한 다음에 별표
왜냐하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정도를 예를 들어서 뭐 A, B, C 단계로 했을 때 얘는 뭐 영업정지 12, 얘는 6, 얘는 1, 뭐 이렇게 기준을 갖고 제재 처분을 재량을 행사하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담겨져 있는 껍데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 표지를 보고 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부에 들어있는 실질을 보니까 이 실질은 어떤 실질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들끼리 보려고 원래 만들었던 행정 규칙의 실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끼리? 여러분 공무원끼리 하려고 했던 거, 행정부 내부에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가중적 제재 사유로 돼버리면은 판사는 어때요? 이게 법규 명령이 되죠? 지금 왜 그래요? 법규기 때문에 판사도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판사도 이거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원래는 공무원 내부에서 보기로 했던 건데 여기다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판사한테도 이거를 강요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도 얘가 좀 괜찮고 인상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딱 보니까. 그리고 애가 절대로 범죄를 저지를 애가 아니야. 그리고 뒤에 뭐 가족들도 와 있고 애도 고3이어서 너무 불쌍해요. 그럼 판사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얽매여야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보람되게 판결을 때려야 되는데 아니 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나의 그런 보람을 박탈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로 가는 거예요. 이거 원래 니들끼리 보려고 한 거잖아. 나는 안 봐도 돼. 형식을 선택한 거예요? 실질을 선택한 거예요? 실질을 선택해서 기타 재반 사정을 통해서 얘는 영업정지 1개월만 해줄 거야. 비록 기준상으로는 12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에요. 그게 법규명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과 관련된 우리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 법리를 이대로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의의 소이익이 없게 되는 게 논리죠. 이게 과거의 논리예요. 근데 이때는 판사들이 머리를 나쁘게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중처벌은 판사가 때리는 게 아니라 누가 때려요? 공무원이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판사가 때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때리니까 이 가중처벌은 이거에 따라서 반드시 하게 되겠죠, 공무원이. 그렇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중처벌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은 매우 어때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차단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규의 형식에 의해서 볼 게 아니라 가중처벌이 될 위험성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보아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본 게 이제 변경된 판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협의의 소이익과 관련해서는 자, 쟁점이 되게 많고 이제 기와 관련된 쟁점 속에서 협의의 소이익 쟁점이 출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어요. 협의의 소이익이 부정되면 어떻게 돼요? 각하되는 거죠? 자, 그게 협의의 소의 이익이에요. 자, 12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 13조는 이제 피고 적격인데, 우리 읽어볼게요. 자, 취소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거기다가 언더라인 해볼게요. 이거를 줄여서 처분청이라고 하는 거죠, 처분청. 자, 이게 핵심이에요, 처분청. 자, 우리는 지금 행정법에서 국가가 행정 주체예요. 근데 국가가 어떠한 병역과 관련된 작용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누구한테? 자, 경무청장이라는 기관한테 요거를 맡기고 경무청장이 국민한테 이런 걸 작용하도록 해놨어요.
자, 이거를 주체라고 하고 얘를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국가의 원래의 이런 목적을 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무행정이라는 처분으로 국민한테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체, 기관, 처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해요? 국가가 직접 하면 되잖아요. 국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국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보여요? 보이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국가는 관념이지. 얘는 관념이잖아요. 국가는 올림픽에서나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애국가 이런 관념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근데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돼요? 얘한테 군대 오라 그러면 병무청장 집에 가서 지켜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 효과는 얘한테 가요. 법적 효과 귀속은 주체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소송이라는 것은 주체끼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받으려면 그 집 강아지한테 소를 제기해요? 주인한테 제기해요? 강아지가 물었을 때. 강아지한테 소를 제기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주인한테 제기해야 돼. 왜? 돈을 갖고 있는 주체는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소송은 주체와 주체 간에만 제기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바로 13조예요. 피고가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의 예외예요? 예외예요. 그러면 뭐 국회의원들이 뭐 일부러 이렇게 뭐 실수를 한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자, 소송 수행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 내가 여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병무청장이 병역 의무 통보서를 보낸 거예요, 집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여자인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딱 보면 어때요? 보는 순간 통보서에 병무청장 이렇게 찍혔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국민들이 야, 이거는 얘는 권리의무의 기속 주체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주체니까 대한민국한테 소를 제기해야지. 이러면 그런 국민들은 정말 대단한 국민들. 그런 국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 국민들은 얘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뭐 웃긴 놈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얘를 소송의 대상으로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수행의 편의성. 요걸 위해서 처분청으로 해준 거예요. 예외죠? 그럼 다른 소송으로 넘어가면 지금 우린 취소 소송을 하고 있고 당사자 소송이나 국배 소송으로 갈 때는 다시 누구한테 제기해야 돼요? 국가한테 제기해야죠. 그럼 피고가 여기서 누가 돼요? 피고. 국가.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한 학생.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때는 대한민국 또는 지방세면은 뭐 서울시 거기에 다 제기를 해야죠. 자, 이게 예외다. 취지가 뭐예요? 소송 수행의 편의성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편의성을 끝까지 토탈 케어를 하기 위해서 뭘 뒀느냐? 14조를 둔 거예요. 설사 이렇게 편리하게 해놨는데 혹시라도 실수하면 바꿀 수 있도록도 해놨어요. 그게 피고 경정 13 플러스 14. 그렇죠? 취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편리하게 해주도록. 그래서 이런 입법자의 취지에 따라서 판례도 편리성을 위한 측면에서 13조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자, 예를 들면 이 병무청장 예를 들어볼게요. 병무청장이 원래 보내야 되는데 자, 내부에 위임을 주거나 위임을 줘가지고 여기에 있는 만약에 기조실장한테 하도록 했어요. 그 기조실장이 뭔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부 위임은 권한의 이전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없다 그랬죠. 그러면 원래 얘가 하고 나서 누구 직인을 찍어야 돼요? 원래 청장님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얘는 좀 이상하네. 그래서 자기 직인 막 찍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처분청이에요?
판례의 취지는 뭐예요? 국민들이 딱 봤을 때 딱 찍혀있는 놈만 상대하도록 하는 게 13조의 취지라 그랬기 때문에 얘가 처분청이에요. 피고예요, 피고. 알겠죠? 그렇게 가는 게 13조의 취지예요. 자, 피고 경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할 때 원고가 신청하도록 해놨어요. 왜 신청해요? 소송은 얘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처분권주의 원칙상 판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고 그렇게 부지런한 판사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적극적으로 성명을 해줘야 돼. 14조의 취지가 뭐예요? 피고가 올바르게 지정돼서 제소기간을 준수시키는 게 핵심이기 때문인데 피고가 잘못 지정됐다는 걸 판사가 알면서도 그냥 각하해버리면 심리미진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깨져요.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적극적 성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피고 경정과 관련해서는 또 수업 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의 핵심 취지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위탁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기재부 장관이 해야 되는 일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령에 의해서 위임 위탁이 되면 아까 위임 위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넘어간다 그랬죠. 그럼 피고가 누가 돼야 돼요? 자산관리공사가 피고가 돼야 돼요. 그런데 원고가 소장을 피고를 기재부 장관으로 해서 제기한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판사가 변호사는 보지도 않고 원고한테만 자, 원래는 이게 위임 위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가 피고인데 원고 바꾸시겠어요? 그럼 원고가 네, 변호사도 바꾸고 원고도 피고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원래 기재부 장관한테 소를 제기했던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기한의 이익을 보전시켜주는 제도적 취지가 14조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피고 경정이란. 그러면 여러분 판례에 피고가 잘못 기재됐다는 걸로 각하되는 사례가 많아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소송 기술상의 수단을 논하시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피고 경정 신청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제소기간이 이렇게 따다닥 다르게 되어 있고 원래 제기했던 원소에서는 준수된 걸로 보면 그렇죠? 그게 14조의 핵심 내용이 4항이에요. 4항. 거기에 별표를 치고 이게 제도적 본질, 필요성 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고까지 끝났죠? 피고 적격.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자, 그럼 제소기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20조를 한번 가볼까요? 20조. 자,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판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제도죠. 자, 도가 되면 한 건을 날릴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겠어요? 아니면 완만하게 해석하겠어요? 엄격하게 해석해요. 완전히 엄격하게. 자, 근데 후단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심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고길동을 거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렇게 예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외는 당사자한테는 특혜예요? 아니면 뭐예요? 특혜죠. 그렇죠? 왜 특혜예요? 원래는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재결을 거치게 되면은 거의 1년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소기간이. 그래서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이 있고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처분이 있고 재결을 거쳤다. 그러면 재결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재결서 정본 송달일 로부터 또 90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재결부터 이때까지도 최소 3개월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기한의 연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특혜가 되는 특례 규정이라는 거예요. 특례 규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보면 자, 제소기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구분해야 되는 문제는 왜 나오는 거예요? 행정심판의 경우에만 이런 특례가 적용되고
이의 신청은 안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뭐 헌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거냐, 뭐로 되느냐 이런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근데 둘리가 영업 취소를 때렸는데 복일동이 영업 정지 3개월로 변경하라라고 있어요. 변경하라.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둘리 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 위법성이 어느 정도, 영업 취소가 100이라고 하면 영업 정지 3개월은 30이니까 고유한 위법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3월 1일 날 처분이 있었고 얘가 9월 1일 날 재결이 있었으면 처분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3월 1일 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 취소는 얘 때문에 뭘로 바뀌어 있어요? 영업 정지 3개월로 바뀌어 있고 영업 정지 3개월로 변경된 영업 취소 처분에 대해서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후단에 아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재결을 거쳤기 때문에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스펙트럼이 많은 경우의 수가 이게 5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를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제소기간과 관련한 유일한 예외가 아까 우리가 여러분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피고 경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소기간에 대한 예외가 되고 그 다음에 14조 사항을 어디서 준용하고 있냐면 21조 한번 볼까요? 자, 소의 변경에서 사항을 보면 14조 사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의 변경, 피고 경정 이 경우에만 우리 판례가 제소기간에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뭐 변경은 인정을 안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봤어요. 조문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 왼쪽에 있는 내용을 봤어요. 거기 밑에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볼까요? 그림을 보면 자, 처분청이 사인한테 뭔가 때리면 사인이 법원을 찾아가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기에 있는 요건들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패스가 되면은 오른쪽 그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부르는 거죠. 부르면 원고가 왼쪽에 앉고 피고가 오른쪽에 앉으면서 이제 링 위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각하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와 관련된 요건을 우리가 소송법 조문을 통해서 들여다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승과 관련된 내용이 소송 기술인데요. 기술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판사를 정점으로 한 당의 링 위에서 당사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소송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기술을 쓰는 거죠. 자, 첫 번째가 21조에 있죠. 그래서 소의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소의 변경. 21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21조. 자, 21조를 보니까 법원은 취소 소송을 당해 처분 등과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 소송. 이제 이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취소 소송은 아까 처분청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른 소송인 당사자 소송은 계좌가 있는 주체에게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피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의 변경을 해버리면. 또는 취소 소송 외의 항고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기초의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면 자, 신청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기술이 되는 거죠. 기술. 신청에 여러분이 여기 행정소송법에 신청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신청이 있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의 권리 구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로서 반드시
써야 되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까요? 자,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광주보상법이라고 했었잖아요. 광주보상법에서 자, A의 경우에는 1000만원, B의 경우에는 500만원, C의 경우에는 300만원. 자,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법이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죠. 이런 법 왜 제정해요? 국회의원들이 자랑하려고. 그렇죠? 제정한다 말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런 다음에, 자, 갑이라는 애가 원래 1000만원인데 300만원만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법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에서 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맨날 이제 행정사건은 여러분 변호사가 그렇게 수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잘 안 해봤어요, 얘도. 처음 해봤는데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는 거 취소소송부터 제기를 한 거예요. 위원회가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갖고. 근데 우리가 아까 뭘 봤어요? 당사자 소송은 뭐였어요? 원인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처분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관계, 두 번째가 공법상 계약으로 형성된 법률관계, 세 번째가 공법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률관계는 이미 법에 의해서, 공법에 의해서 메이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이 없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이미 법에서 확인된 내용을 땅땅땅 친 사실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소 소송은 뭐가 없는 거예요? 2조, 아까 우리가 봤던 1항 1호의 19조 처분이 없는 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각하예요. 그렇죠? 근데 이 취소소송 제기 시점이 언제냐면 얘가 1월 1일 날 제기를 했는데 9월 1일 날 제기했다고 생각할게요. 9월 1일. 9월 1일 날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 법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척 기간을 뒀어요. 근데 이게 얘가 언제 알았냐면은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안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이제 자기 조카가 행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거 물어보니 이거 선생님이 이거 당사자 소송이라 그러는데 큰일 났네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일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변경해 준대요. 소변경. 그러면 우리가 아까 소변경 21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날짜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뢰인으로부터 이제 원래는 손해배상 청구 당하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행정사건 이제 평생 못 맡게 된단 말이에요. 소문 나가지고. 근데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으로 소 변경하면 구사일생으로 요때 제기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2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21조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서 왜 중요할까요? 이게 취소 소송의 대상이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냐를 알아야지만 소 변경의 요건 충족 여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겠죠. 취소 소송과 당사자 소송. 아까 취소 소송은 뭐였어요? 행정청이 무슨 지위? 우월적 지위. 당사자 소송은 대등한 지위. 당사자 소송이 현출되는 가능성 3가지인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생성된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21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소위 변경은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입체적으로 좀 파악해 두면 되겠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가 오늘은 승까지만 할 거예요, 여러분. 승까지만 해서 다음 4시까지 지금 4시예요? 5시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전결 마무리 짓고 기승전결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할게요.